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치다 박희준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형제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이 열렸는데요.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장자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신동주 전 부회장을 제치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경영권 다툼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안팎에서도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영권 분쟁은 이제 그만 끝내자 하는 여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로 봐서는 쉬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을 듯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짚어보겠고요. 그 전에 중국 전대 개막 이후 전해지는 중국 소식들 그리고 우리 경제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나리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듣고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밝힌 핵심 내용들 정리해 봤는데요.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막했죠. 전인대 발표 내용에 3개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2015년 경제평가와 함께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올해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6.5%에서 7%로 확정 발표했죠.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25년 만의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장률은 연평균 6.5%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사를 밝혔는데요. 재정 적자 적정 수준 확대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급 측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해서 과잉 생산을 줄이겠다는 실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업무보고에는 내수 확대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는데요. 이를 위해 리커창 총리는 소비의 경제 성장 견인 기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철도나 도로 등 기반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회 개방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외자기업의 투자 진출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 개방 확대,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투자 유치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과연 이 변화들은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또 우리 경제가 그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나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의 서창배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중국 전인대 개막과 함께 올해 중국 성장, 경제 성장 목표가 발표됐는데 수치가 6.5에서 7%입니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중속 성장 시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기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숫자를 지정하자고 범위로 이번에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아직도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 이런 평들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예측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이미 이제 예견된 수준 정도가 나왔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7% 이상의 고속 성장 시대에서 중속 성장 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가 중국이 이미 중속 성장의 신常态, 뉴노멀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걸 공식화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18기 오중전회에서 이미 13차 5개년 기획에서 연평균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잡겠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거는 이제 예견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에서 7% 성장이라는 밴드, 일종의 구간형 설정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들을 많이 부여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존의 중국 경제가 발표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 전후라는 게
6.8에서 7.2% 구간. 예. 그 다음에 7.5%라는 거는 7.3에서 7.7% 구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7% 이상, 8% 이상 성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구간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새로운 건 아니고 다만 6% 진입의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GDP 성장률 1%포인트 성장할 때 달성할 수 있었던 취업률이 100만 개 일자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서비스 산업 구조로 이제 많이 넘어가면서 1%포인트 성장함에 있어서 150만에서 160만 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더라. 예. 실제로 작년도에 일자리가 1312만 개가 새로 또 신규 창출이 됐거든요. 이게 예. 201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1300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6.5%로도 자신감을 보인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제 앞으로 5년을 내다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예. 2020년 13차 5개년 기획이 끝나는 2020년을 전후해서 과연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때는 아마 5%대까지 저는 예. 진입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를 제시한 6.5에서 7% 네.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예. 그리고 과거와 다른 이제 성장 구조의 전환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이제 전환 구조조정기다. 문제. 예. 예,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는 세계 경제 3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네. 등장을 했고요. 네네. 물론 이제 3월의 위기설은 어느 정도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침체해 있고요. 네네. 과연 중국 이런 중속 성장이 네. 또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세계 경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 세계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에도 IMF에서 발표한 게 예. 세계 경제 성장의 성장률 기여율에 중국 경제의 기여율이 25%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 그다음에 중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해외 투자가 커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조금은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2008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전 세계가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중국의 해외 투자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해외 구매력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예. 또 중국 경제가 만약에 위축이 더 돼서 해외 투자가 더 크게 감소한다면 더 크게 이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겠죠. 근데 거꾸로 또 긍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수출 지향적인 성장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예. 이제는 수입 구조, 그러니까 내수 확대라는 것 때문에 예. 소비 확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수입 구조도 많이 커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소비 시장으로 커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신흥국들의 예. 내지는 선진국들의 제품이 예.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내 제조기업들이 내부적인 그 인건비 상승 같은 요인들 때문에 예. 사실은 최근에는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해외 직접 투자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다른 세계 경제의 그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중심에서 이제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네네. 중국이 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중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내수 기반의 경제 성장을 꿈꾸지만 중국 내에 어떤 산업 발전을 꾀하면서 오히려 갈수록 대중 수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중국의 소비 패턴이 예. 그러니까 해외 제품이면 무조건 좋다거나 아니면 중국산 이외의 것들을 즐겨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주 첨단 제품이 아니더라도 좋아했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그 선호도가 예.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절대 구입을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면 아무리 중국 소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크게 증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 예.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만약에 갑자기 커진다거나 이런다면 충분히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본격적인 이제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네. 그것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합리함 그런 네네. 것들을 이제 개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제 경제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중국판 구조 개혁, 구조 조정 가능할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이건 의구심이 갑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성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구조개혁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국유기업 구조개혁이 안 되어 왔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공급측 개혁이라는 이제 중국판 예. 구조개혁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띄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갖다 다뤄봤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수요의 문제보다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 제품들을 못 만들어주는 공급자의 문제가 크다. 예. 그리고 지나치게 과거에 있었던 중복 투자 때문에 무분별한 중복 투자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공급 과잉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처럼 수요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공급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지속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예. 과거와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과잉 생산의 대부분 이제 문제점, 예. 그 다음에 그 구조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국유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해왔는데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측면은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년에서 5년 내에 생산 능력을 갖다가 30% 이상까지 감축시키겠다는 게 이제 국무원의 목표거든요. 중국 예. 국무원의.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한 이 공급측 개혁을 통해서 했을 때 예. 과연 실업률과 취업률이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느냐.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중국 네.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성장 산업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 11월 달에 중국 국무원에서 예. 신공급, 신동력 지도 의견이라는 걸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전략적 그 신흥 육성 산업으로다가 지정한 게 친환경 산업, 친환경 차세대 산업. 기술, 그다음에 신에너지 자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그다음에 3D 프린터, 뭐 스마트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예.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핵심적인 산업은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전략. 예.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예. 산업 육성. 실제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삼서성에 있는 서안이라는 시안시 같은 예, 경우에서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베이징을 가보니까 전기 자동차 때문에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는 거예요. 예. 뭐냐면 상용화된 아파트 단지에 충전 시설이 있고 예. 그걸 갖다 밤새도록 충전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상용화가 굉장히 앞당겨질 것 같다. 금년 초에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그 가전박람회 CES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계 기술력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던 맞습니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중국의 네네. 신성장 사업으로 또 부상을 할 수가 있겠군요. 충분히 그럴 신재생에너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전기 자동차, 그리고 예. 이제 문화산업화 관련된 건데요. ICT와 결합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지금 띄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와도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 산업계도 고민이 네.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떤 기사를 실었냐 하면 과연 중국이 지금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도 실시를 하면서 네. 또 구조 개혁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두 마리 모순된 토끼를 얘기죠. 모순된 네. 얘기인데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구조 일반적- 개혁을 하면은 그렇죠. 단기간적으로는 이제 실업률이 또 경기가 높아지겠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예.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갖다가 GDP 대비 3% 이상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공급 측 개혁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될 것이고 예. 그리고 실업자가 갑자기 이제 방출될 180만 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더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대외적으로 볼 때는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또 하나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래도 사실은 세계에서 탑이거든요. 예. 근데도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중국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공급 측 개혁을 갖다가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더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 정부가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저는 한국 입장을 또 생각을 하니까 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갑자기 경착륙을 한다거나 예. 시장이 크게 위축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은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교수님 또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중국이 경제 정책을 운영해온 신뢰들을 보면 예. 그 경기 부양은 오히려 뭐 크게 뜰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의지를 보일 거고 구조 개혁에 오히려 공급 측 개혁이 저는 만약에 국유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잇따르면 실업률이 커진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뒤로 좀 후퇴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구조개혁과 맞물리는 얘기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 과잉 공급 시장을 만들어냈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또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회수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수준인가요? 지금 올해 이제 3월 예. 최근에 국제결제은행에서 BIS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작년 3분기까지의 중국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17조 4천억 달러까지 이제 급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흥국들 전체 그 기업 부채 규모가 24조 정도 되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한 71.5%, 71%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예. 굉장히 큰 비중도 비중이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게 2010년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56.6% 됐던 게 GDP 대비해서 예. 기업 부채 비율이 56.6% 됐던 게 지금은 166%까지 이제 급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보다도 기업 부채 규모가 큰 거고 예. 한 4조 달러 가까이 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비해서는 한 12배 정도, 일본에 대해서도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제 뇌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차입 경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차입 경영이 적당한 선에서의 차입 경영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은 뭐랄까 차입 경영을 이루다 보면 오히려 그 자체가 거꾸로 나머지 상황이 좋아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업의 부채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지방 부채가 또 크거든요. 지방 정부 부채. 지방 정부의 부채.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중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내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대순 교수님께서 구조개혁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결국에는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그 말씀에 의구심이 들어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5월부터 이제 네. 다가오는 5월부터 전체 기업의 한 10% 정도의 한계 기업을 네. 퇴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의 기업 구조 조정을 갑자기 시작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실직자가 속출한다든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텐데 과연 중국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저도 지금 이제 가장 판단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실업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직자가 과연 얼마나 생산될 거고 그거에 반해서 얼마나 융통성 있는 노동 유연성이 얼마나 강화가 돼서 예. 새로운 그 재취업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기준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의 연착륙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시진핑 정부 들어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예. 과거 10년 전서부터 이게 준비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11차 5개년 기획이 발표되면서 예. 시장경제 중심으로 가는 건 물론이고 연착륙을 대비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연착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국유기업의 구조 조정이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보면 이번에 한계기업 정리라든가 예. 국유기업 정리 이거는 불가분한 상태고 어쩔 수 없이 이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갖다가 연착륙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때부터 사실은 13차 5개년 교육부터 6%대 진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단기적인 쇼크를 맞을 만큼 취약해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업자들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신성장 사업을 육성시켜서 더 많은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중국 경제 연착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관심은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수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뭐 지금 대중무역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 기업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도 이제 가장 우려하고 또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대응 방안을 어떻게 세울까라는 거를 매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이제 한중 FTA도 됐고, 그래서 중국 시장을 내다본다면, 투자 목적이냐, 아니면 중국의 상품 소비 시장 진출이 목적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선을 긋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그냥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해서는 절대 중국의 소비자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체제로 가서 예. 중국의 소비자 입맛에 맞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뉴스, 내일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 경제가 계속 일희일비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조금은 중장기적인 그 포석을 갖고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우리 기업들에게 바라는 그런 점입니다. 참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중국의 기술력도 굉장히 우리 기술력을 많이 추격해 왔고요. 네. 그다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경우에는 산업 경쟁도 굉장히 전체적인 산업 맞습니다. 경쟁이 높아질 네. 것이고 네네. 지금 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뭐 그 자체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중국 기업들의 또 한국 기업 인수합병도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도 이제 게임을 비롯해서 컨텐츠 업체들을 많이 또 인수를 하고 있고요. 또 암암리에 과거와 다른 양상의 M&A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과거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중국 기업이 여기를 인수했어, 한국 기업을. 예. 라고 하고서는 바로 경영진에 등장하고 상호명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실적이 중요한 거고 이익 창출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뽑아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 기업들도 이제 M&A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 깊게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 경제 흐름에 가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이런 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한국 기업들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국가 전략 산업이 잇따르면 정부 차원에서도 미리 사전에 국가 전략 산업을 상당 부분 보호하는 조치들을 미리 좀 했으면 그래서 M&A와 관련해서 기술 유출이라든가 인재 유출에 대해서 조금은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M&A, 한국 기업에 대한 M&A는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력 있고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전인대 이후 대중 전략,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국립부경대 국제지역학부의 서창배 교수와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지수 어제장에서 0.84% 상승을 보이면서 196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17% 상승을 보이면서 1972.6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어제장에서 1.17%의 강세를 보이면서 687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전환한 모습이죠. 0.1% 상승을 보이면서 688.3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지수는 4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주총대회를 보내고 있죠. 삼성전자가 주총을 마감했습니다. 3시간 22분에 걸친 긴 랠리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는 1.88%의 상승을 보이면서 12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는 대표 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분기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와 함께 삼성전자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인 한국전력도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1.55% 상승을 보이면서 5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4만 8천원, 삼성물산은 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인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32% 하락을 보이면서 10만 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2위인 카카오는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9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9만 원대까지 내려간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11만 1,100원에 거래가 되면서 0.91%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 코데즈 컴바인 어제장에서는 거래 정지를 당했었죠.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됐는데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8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동선은 0.15% 상승하면서 3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밀가루 치킨으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치킨 강국을 평정할 통운아가 등장했어. 바로 쌀쌀맞은 치킨 되시겠다. 100% 우리 쌀로 만든 맛은 더 바삭하고 더 맛있는 치킨이 나오죠. 기름기 NO, 밀가루 NO. 고품격 웰빙 오븐 구이 쌀닭 바사삭 치킨. 입에 촥 감기는 애간장 치킨. 바삭한 쌀닭 위에 부드러운 치즈가 솔솔. 침샘 자극시키는 쌀닭 눈꽃 치킨. 쌀만 모르고 치킨을 논하지 말라. 웰빙과 더 맛있고 바삭한 치킨 한번 드셔보시면 맛에 푹 빠집니다. 치킨의 격을 높였다. 건강한 맛을 부르는 새 이름 쌀쌀맞은 닭.
네,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 치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바로 롯데가의 끝나지 않은 형제의 난입니다. 얼마 전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롯데가 형제의 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간의 분쟁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형제의 난이 발발한 시점이죠.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이 부회장 자리부터 주요 임원직에서 줄줄이 해임됐습니다. 7개월 뒤인 2015년 7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 선임되면서 형제의 난은 수면으로 떠올랐고요. 롯데가 장남과 차남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동생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을 시도했죠.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이튿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단행한 해임을 무효로 규정했고요. 자신을 해임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역으로 이사회를 통해 해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사 해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영상과 녹취 등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불사했습니다. 당시 신선호 산사스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까지 가세해 장남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8월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롯데그룹 전문 경영진은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족들은 형에게, 그룹 내에서는 동생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된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임시 주총이었습니다.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죠. 이 결과에 대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문제와 6월 주총 등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의 난을 끌어오면서 롯데그룹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죠.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매력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롯데가에서 벌어진 형제의 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무척 바쁘실 텐데 아유, 이렇게 귀한 괜찮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어제 그제 알파고 이세돌 구단 예. 대국 예, 결과 보시고 좀 당황하셨죠? 예, 충격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예, 반도체가 100만 개가 쓰여있고 예. 서버 300대가 연결이 된 이게 예. 사실 뭐 컴퓨터 요만한 게 하나가 아니라 운동장 하나랑 싸운 건데 예. 반도체 이제 앞으로 수요 많아져서 우리나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은 또 경영권 예. 분쟁 아직까지도 예. 해묵은 논쟁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주총 결과를 두고 이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이제 한 반환점을 돌고 이제 예. 정리 단계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대충 큰 분위기가 흐름이 딱 이제 형성이 돼서 예. 이제 뭐 형이냐 동생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니냐. 예. 그야말로 이제 동생의 승리인데 예.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분이라든가 뭐 분쟁 이제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제 한 세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세대가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세대 교체라고 보는 것도 예. 좋은 시각인 것 같고 이제는 좀 갈등이 좀 사그라들 가능성도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좀 기분도 별로 안 좋으시고 예. 보면은 짜증나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 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대 교체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앞으로는 좀 이런 과정들이 조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예, 예. 특히 이제 롯데홀딩스의 종업원 지주회사가 신동빈 회장이 제시한 롯데그룹의 비전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이제 큰 의의를 전문가들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위임장 그래 참석도 안 하고 예. 위임장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30분 만에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뭐 게임이 다 끝났고 예. 그런 사안 즉 신동주 그 말로 형을 다시
이사로 임명하고 동생을 해임하는 이 안은 이제 부결이 돼 버렸는데 예. 그 롯데가 이제 형은 일본 쪽을 담당하고 동생은 한국 쪽을 담당했는데 지금 일본 쪽의 매출이 4조 정도 되고 예. 우리나라 롯데 매출은 8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은 예. 적어도 그 기간 동안 한국의 롯데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일본 롯데 20배가 넘는다는 거죠. 예. 매출로 볼 때. 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일본 롯데는 한국 롯데한테 자금을 대주기만 했다. 예. 그러느라고 자기는 잘 못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고 예. 좋은 많은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쪽에다도 투자를 해서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는데 예. 한국 쪽에서 더 잘하고 더 많이 컸다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그냥 다 자금의 힘만이 아니라 경영 능력도 거기에 따라서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이제 손을 들어줬다. 그런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일본 롯데 홀딩스가 한국도 롯데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이 클수록 일본 롯데 홀딩스의 주주도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한국을 잘 키워놨다는 것이 일본 롯데 가치도 올리는 거다라는 면에서 예. 그런 부분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형이 되시는 그 신동주 전 부회장께서 종업원 지주의 멤버에게 1인당 한 25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예. 상당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시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런 제안조차도 그냥 거의 무시당하는 형태로 넘어가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대하기는 이제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세는 기운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문제를 이 분쟁의 이제 남은 변수로 예, 보는 견해가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참 가끔 방송 화면에 비친 신격호 전 회장의 예.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더군요. 글쎄요, 참 정치과 뭐랄까. 감정까지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물론 씁쓸하시죠, 씁쓸하죠. 교수님. 예. 저도 예,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 하여튼 아버님을 이렇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이분의 정신 건강이 과연 예.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또 판단을 문제거리가 하고 또 만들어간다는 결과가 것이 또 참.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예. 안 좋다고 나오면 노약한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렇게 부드럽게 이제 잘 끝낼 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뭐냐면 형이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이제 어떻게든 컴백을 하고 싶으니까 아버님의 그렇죠. 건강이 정상이다라고 판정을 받고 싶고 나머지는 예. 또 정상이 아니시다라고 판정을 받고 싶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문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뭐 어느 날 주무시다가 잠옷을 입고 나와서 시계를 찾으시더라. 예. 뭐 이런 소문들도 퍼지고 그랬어요. 그게 예. 이제 일종의 이제 정신상 건강이 좀 나빠지고 있는 신호탄 아니냐. 꿈과 현실을 좀 구별을 못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벌써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을 꼭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서울대병원 가냐 삼성병원 가냐 싸우다가 또 서울대병원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큰 그렇죠. 그림으로 볼 때 좀 안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신격호 회장이 이제 성년 후견인 지정 문제가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이유 좀 살펴주시죠. 예. 어쨌건 이 형이 되시는 신동주 예. 전 부회장. 부회장이 예. 그 아버님의 자기가 이제 해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 나를 이제 지지하신다. 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컴백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임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본인께서도 또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투르고 그러니까 또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를 또 대변인처럼 내세워서 예.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과의 소통은 민유성 총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런 구도를 형성해 보고 싶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께서 괜찮으시다라고 예. 판명이 나오면 이제 형한테 좀 도움이 된다. 이제 예. 이런 얘기인데 글쎄 뭐 이미 이제 지정이 되는 데는 대세는 없겠죠? 대세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이 6월 주총에서 표대결까지 가보겠다라는 예.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참 보기에는 뭐 좀 모르겠습니다. 좀 딱해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글쎄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버님까지 동원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또 가족들의 지지도 좀 있고 하니까 한번 하는 데까지 모든 그 방법을 다 써보겠다라는 건데 예. 이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것이 번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지분 구조와 또 이사회의 어떤 의결 구조, 의사 구조 혹은 뭐 지배 구조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좀 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조화에서는 이제 다른 결정이 나오기는 좀 힘든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만을 조금 시정하면 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 다시 문제를 삼아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 문제만 고치면 되지 본인이 컴백을 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이 새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래서 무슨 가처분 신청도 하고 뭐 정신감정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그거를 좀 이걸 좀 돌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역부족인 상태고 큰 그림을 바꾸기는 이제 끝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자꾸 작은 것들을 문제 삼는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미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감히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업의 이미지도 있는데 좀 현실을 직시하고 예. 형제들 간에 화해를 해서 사실 예.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예. 매끄럽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런 롯데 경영권 분쟁을 두고 사실 롯데가 우리 세계 5위에 그렇습니다. 있는 아주 진짜 대기업인데 대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개인 소유를 생각하는 그릇된 예. 가치관 예. 그리고 일부 경영자들의 탐욕이 낳은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전히 교수님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거는 예. 이 그룹을 없다가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 일본에 가서 이제 껌이라고 하는 것에 딱 그 좋은 그런 분야의 하나를 잡아서 예. 그 껌의 이름을 갖다가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베르테르가 짝사랑했던 여인 샤롯데라고 하는 여인의 예. 샤자 빼고 롯데. 예. 그리고서 그 아름다운 그 이름과 함께 그 껌에다가 입속의 연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묘한 카피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차업을 일으키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유통업과 식품 같은데 와서 이거를 만들어냈다라는 면에서 그 창업 1세대가 가진 긍지는 우리는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남의 돈들이 들어와서 지분이 좀 희석이 되긴 했어도 대부분 회사 지분으로 연결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고 예. 그리고 이 모든 구조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창업자 정신이 또 상당히 도움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급격히 성장했고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커졌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이제 거기다가 섞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들도 소액주주로서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나는 그 주주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예. 오너 경영자로서 소액주주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그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냥 내 거죠, 내 거. 예. 그 의식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장점입니다. 동시에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제 소액주주들도 자기 돈을 주식을 사서 하나의 주주가 된 이상 인정해주고 존중해달라라는 입장인데 본인은 창업자로서 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가니까 그 시각에 이제 상당한 그 차이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이제 같이 또 열심히 일을 했던 아드님들까지도 좀 그런 시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곡돼 있다는 거를 별로 느끼지 않은 채 그냥 그렇죠. 쭉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서 기업을 그냥 자기 거, 자기의 소유 대상으로만 보고 소액주들의 입장 혹은 기업에 관련된 소비자들,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좀 수정을 할 때가 왔고 실제로 이제 조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아주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맥락인데 사실 작년 8월부터 예. 지금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라든가 지금 예.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도 하고 사과도 몇 번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8월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 롯데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 신동빈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혁 의지가 과연 좀 실천되고 있는가? 예. 성과는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제가 그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은 기업 문화 개선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예. 그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롯데가 그 상생 협약 같은 거를 맺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 롯데가 좀 많이 안 좋은 소문에 휩싸인 것 중에 하나가 납품업체들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연한 뭐 소문 이상이죠. 근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라고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맺고 또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고 또 호텔 롯데를 이제 상장을 한다든가 또는 뭐 배당도 좀 2배로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문안제가 됐던 그 순환 취재 구조는 좀 많이 해소가 됐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60개 정도로 줄었는데 한때 뭐 9만 개라고 뭐 도대체 그걸 어떻게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롯데의 그 지분 구조 과거 거를 보면은 무슨 전기 회로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막 봤는데 진짜 이해가 안 정말 뭐 가더라고요. 여기다 참 가져다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거를 많이 줄여서 이제 60개로 줄였고 그게 우리나라 제 대기업 전체 순환 출자 구조가 한 90개 있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2가 아직도 롯데입니다만 그래도 뭐 몇 천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뭐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노력들이 바로 이 분쟁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전제로 시작이 됐다는 거는 그 따가운 시선과 질책이 또 일부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진행됐다는 면에서 역시 또 비판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또 충고를 받고 질책을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하는 노력들을 분명히 한 것 같다는 거는 제가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배 구조 문제 그리고 시장에서의 약자들과의 상생 문제 이런 곳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또 하나의 좀 우려가 사실 재계 5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실 뭐 시장에서 또 이미지도 좋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롯데 한국 시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각이 많았는데 그런 시각도 있었죠. 그 이후로 만들어낸 실적,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그 제과가 이제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 또 국민들이 껌도 씹으시고 뭐 제과도 즐기시고 하는데 저희가 2013년 한 900억, 2014년 영업이익이요. 1,100억 그러다 2015년에 1,44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그 우려했던 어떤 상황, 혹시 반 롯데 정서 때문에 사람들이 껌도 다른 거 씹으시고 롯데 백화점 안 가고 롯데리아 안 가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도 좀 한번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해봐라라는 그런 뜻인지 롯데제과 실적도 상당히 좋아져서 1,4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한 1,700억까지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적자보던 회사가 흑자를 1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롯데 쇼핑도 한 8,500억 흑자 났고. 저게 다 좋아졌군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은 상당히 위기의 상태였지만 그 위기 상태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우리 국민들 많은 소비자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더 한번 잘해봐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뭐 열심히 껌도 씹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롯데제과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그런 반 롯데 정서는 좀 이제 큰 변수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잘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또 새로운 롯데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이런 분쟁이 더 나은 롯데를 만들어가는 어떤 변곡점이 또 될 수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거의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더 이상 이 롯데 분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지 언제쯤이면 분쟁이 좀 완전히 종결이 될지. 글쎄요, 이제 뭐 형 되시는 전 신동주 전 회장께서 이제 좀 그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신동주 회장은 좀 가족들을 많이 끌어들인 편이었고 신동빈 회장은 좀 가족들을 좀 배제하고 전문 경영인을 우대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그 발렌베리라고 스웨덴의 유명한 그 재벌가 우리나라식의 세습이 일어나고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황제 오너 경영, 오너 경영, 계열 경영 그리고 세습 경영 이렇게 이제 가는 그게 발렌베리 같은 경우에도 이 세습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가문 중에 한 명만을 내세웁니다. 그냥 줄줄이 다 들어가서 누구 상무하고 누구 전무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가장 그 강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된 한 명만을 딱 오너 내지 경영진으로 내세우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 있어요. 주주 자격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발렌베리 모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록 세습이 되더라도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자리 다 차지하고 이러지 말고 예. 그 가문에서 가장 능력이 출중하다고 검증이 된 한 사람 정도나 한두 사람만 요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을 모아서 이제 그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동주 회장 대비 신동빈 회장이 가진 장점이 그거였고 예. 그것 때문에 다른 그 롯데가 분들이 좀 싫어했던 것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배제를 자꾸 하니까 전문 경영인을 예. 주로 중용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형태의 그 재벌 구조를 잘 정립해서 한 명 출중한 한 명 정도 한두 예. 명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서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는 이런 구조를 좀 잘 정착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눈꼴 사나운 모습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분이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한다는 것이 가진 장점도 있거든요. 자기가 지분 있는 회사에 자기가 경영을 하는데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진 않는 이런 근데 사실은 그 제한된 부분에 경영이 대해서는 중요하다 이거죠. 반정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경영권을 세습하는 한국의 재벌 구조에 예, 대한 시장의 반정서가 많이 있고, 예.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한국 상황에 있어서는 제대로만 된다면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요직을 다 차지하는 식으로 예. 들어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 대신에 한 명 정도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은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정을 예. 좀 해주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전문 경영인들을 잘 중용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구조를 잘 자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또 대주주 지위만 가지고 뒤로 물러난다면은 또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체제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인의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그런 예. 구조를 잘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기업 구조, 그 소위 세습, 선단, 계열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들은 서서히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양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맞는, 이제 예. 너무 그거를 또 막 또 너무 또 이상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러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과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가되 그런 흐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유도하는 식으로 간다면 장점을 취하면서 우리가 예. 경제 전체의 그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발렌베리 모델을 좀 잘 한번 우리가 발렌베리 모델을 잘 예. 연구해서 여러 가지 그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 체제의 장점을 잘 취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재벌가의 세대 교체가 있을 때마다 볼상사하는 꼴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데 앞으로는 좀 지혜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경제에 맞는 그런 또 모델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형제의 남은 변수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윤창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가장 핫한 뉴스는 아무래도 바둑 최고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일 텐데요. 두 번의 대국이 치러지는 동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파가 예상보다는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큰 관심이 없었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달라질 세상은 정말 영화 이상의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것 같고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힘 뺄 때가 정말 아니겠죠. 자, 각성해야 할 분들 한두 분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